자,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개편되는 제도에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구간을 삭제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원래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요 사람들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하고 세율이 달랐어요. 세율이 달랐는데 이제 내가 자산이 1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세율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피처링 배우자 치면 추가 절세 가능한 부분. 자,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공제액과 배우자를 핑퐁 거쳐서 오는 요 상속 때문에 불로소득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제 좀 많이 봤죠? 기분 탓입니다. A는 소득세 최고 세율 42%를 받습니다. 2억 넘게 세금으로 낸다는 거죠. 자, B 상속세 0% 1원도 안 냅니다. 왜 1원도 안 내냐? 바뀐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공제가 5억까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맞아요? 자, 두 번째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좀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다 기분 탓입니다. 의사, 개원 의사는 굉장히 의사가 되기까지에 있어서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게 의사가 된 분들의 시간당 소득, 근로소득 플러스 연금소득 하면은 뭐 38억 1710만 원 등록금 초에 개원 비용 빼요. 교육 근무 시간 나눠요. 그러면은 시간당 소득이 29,724원이 나와요. 자, 상속자의 시간당 소득 무한대입니다. 왜냐? 교육이랑 근무 시간이 없어요. 상속을 받는데 무슨 교육이랑 근무가 필요해요. 그냥 상속 또는 증여라는 거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의 결심 또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사망 즉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상속자의 시간당 소득은 무한대예요. 우리는 운이 좋으면 무한대의 시간당 소득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이 돼서 이거를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제가 숫자만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자, 상속세 실제로 누가 납부하나. 조선일보의 자료입니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0.7%였는데 20년 만에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상위 4.5%가 중산층이에요? 뭐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시다. 이제 2023년 상속 대상 재산 총액 봅시다. 19조 4,471억 원. 자, 지금 다들 돈도 많다. 그 중에 이제 납부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된 세액이 있겠죠. 이게 얼마냐? 1조 3,977억 원. 전체 상속 대상 재산 총액 몇 퍼센트다? 7.7%밖에 안 돼요. 자, 애시당초 상속세는 그냥 원래 거의 안 내는 세금이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총 결정 세액 중에 슈퍼리치가 내는 게 얼마냐를 볼게요. 슈퍼리치의 기준은 자산 500억 초과로 하겠습니다. 이게 28.2%야. 근데 이 사람들 37명밖에 안 돼요. 37명의 전체 세금의 30%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세는 원래 슈퍼리치가 내는 세금이 맞아요. 이거를 자산 20억 초과로 확대를 하잖아요. 자산 20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전체 상속세의 93.58%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상속세는요, 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맞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상속세를 낼 수도 있게 된 거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자산 20억, 만약에 너그럽게 봐줘서 만약에 자산이 20억이에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 딱 하나 있는데 그게 20억이 넘었고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될 위기에 처했어. 서울에 20억 넘는 아파트가 몇 채나 있는데요? 별로 없어요. 결국 상속세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는 내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는 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맞다. 그래서 정부는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향후 확정적으로 세수 줄어드는 것만 4조 3,115억 원.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실하게 4조 3,500억 원 이거 세수 감소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반드시 어딘가에서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메꿔야 되겠어요? 한국 정부의 예산은 줄지 않고 늘고 있거든요. 한국은 재정으로 긴축한 적이 없어서 계속 예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부는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을 털거나 아니면 예산을 깎거나. 아니 직장인들이야 사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그냥 매번 털리기만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나도 또 올해 털리겠지. 근데 예산 깎는 거 우리 좀
약간 심각하게 겪어봤잖아요. R&D 예산 갑자기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나라의 미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뭐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요. 저는 그냥 아무도 할 용기를 안 내려고 하는, 제가 그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봐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할 거거든요. 오늘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봐볼게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상속세를 완화하재, 뭐 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쭈쭈밥값 올랐으니까 부가가치세 깎아줘요? 집값도 많이 올랐지. 쭈쭈밥값도 한 10배 올랐어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서주 아이스주 하나에 100원이었어. 지금 서주 아이스주 1200원인가 12배 올랐잖아요. 부가가치세 깎아줘요? 그대로 10% 아니에요. 부가세 안 깎아주면 소득세라도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으니 상속세를 완화하자라는 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논리로서 기능은 할 수는 있어도 상속세 자체의 세율을 깎아줘야 되는 논리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금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자, 두 번째,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세 오를까봐 연봉 올리기 싫어져요? 연봉 올라가면 소득세 올라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액연봉자 가르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연봉 8천만 원부터거든요. 연봉 8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과표가 바뀌어서 소득세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고 연봉 올리기 싫다는 사람 우리 본 적 있어요? 막 소득세 오를까봐 뭐 연봉이 올라가면 소득세가 오르니까 내가 일하는 의욕이 막 떨어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저출생 고령화 사회니까 상속세를 깎아줘서 부의 이전을 쉽게 해서 그 돈으로 애를 낳고 키우게 만들자. 제가 살면서 본 노래 중에 제일 세금에 관한 얘기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뭐 말이 될 수는 있어요.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주거비용이 비싸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세금 안 내고 아파트를 상속시켜주면은 애를 낳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몇 살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여성이랑 남성 다 80 넘어요. 그래서요, 조만간 상속받을 사람들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애 낳고 결혼할 20대들은 부모가 50대고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앞으로 다 고령 연령층이 될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논리대로 가는 거 맞아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 의욕 떨어진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우리 젠슨 황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형님, AMD의 리사스 누님, 논란은 많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이런 분들이 일본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여러분 합계 10.19조 달러.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일 되면 숫자 또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 대한민국 GDP의 10배예요. 이 대한민국 GDP의 10배를 일궈내신 이 분들이 아빠 돈으로 한 거냐고. 이거 아빠 엄마 돈으로 한 거냐고요. 이거를 상속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뭐 경제 역동성 강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조하게 제도가 여기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세제 하에서 제 말을 들으시면 이만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득을 볼까. 그럼 다들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이건 또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뭐 엄청나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세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집값이 올라가서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뭐 융자 받아고 한 3천만 원에 샀어요. 1980년대에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은 열심히 일해서 애들 뭐 대학 보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서울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세금 기준을 조절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형평성이잖아요. 아까 우리 맨 앞에서 봤죠. 불로소득에 세금을 안 매기는데 노동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공평한가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안 공평하기 때문에 소득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상속세 개편 안에 그런 소득 측면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안 줬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빵꾸난 돈 네가 메꾸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 꼭 뭐 소득세 면세되는 그룹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죠.
거기 다 세금을 물려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율이 좀 높기는 해요. 한국이 근로소득세 납세율이요 61% 정도밖에 안 돼요. 39%가 면세자입니다. 좀 왜곡이 돼 있긴 한데,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2024년도 최저임금 우리 9,860원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말고 대한민국에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자기네 이제 그 지자체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벌어야 된다 라고 정해놓은 이제 임금인데, 2024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11,436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시급으로 요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서울시장이 누구든 간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당 1,576원 마이너스 나죠? 그럼 이거 소득세 면세되는 사람 많다고 불평하는 당신이 메꿀 거냐?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거 메꾸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 세금을 면세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진짜 굶어 죽지 않도록 주는 돈인 것이지, 이 돈으로 뭐 이렇게 생산성을 확대한다거나 역량을 개발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메꿔줄 수가 없잖아. 아까 전에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시간당 1,576원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세를 우리가 면세를 해주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상속세를 완화를 하는 논리에 써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상속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요 누구나 내기 싫어해요. 저 인정합니다. 저도 세금 내기 싫어해요. 건보료 4월달에 건보료 받아야 되면 소리부터 먼저 나와요. 근데요, 모두가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조세제도라는 거는요, 그래서 진짜 형평성 있게 제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 문제만 나오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 내가 내 자식한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불로소득 일으켜주고 싶다라는 게 솔직하게 그분들 생각에도 이기적이야. 이건 그냥 이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갖다 붙여요. 뭐 사유재산이다, 경제적 정의다, 뭐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아니 근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부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관점을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약탈적인 조세는 부가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냐고 하잖아요. 부가세는 내 돈을 쓸 때마다 10%씩 뜯어가. 내가 쭈쭈바를 하나를 사든 페라리를 한 대를 뽑든 10%는 무조건 뜯어가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이거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10%를 국가가 더 뜯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아무도 뭐라 안 하죠. 근데 상속세에 대해서만 내 사유재산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팔뚝질을 하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상속은 있는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라는 사회적 제도는 우리가 활용을 하되, 피상속인이 이거를 공짜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른의 자세 아니에요?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중과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여요. 내가 소득세 낸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주는데 왜 거기 세금 또 거냐? 아니, 받는 사람이 불로소득이니까 세금 당연히 내야지. 노동소득에도 세금을 내는데. 저는 이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제 맘대로 정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